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하천대유가 과연 가점 20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왜 하천대유 측에게 가점 20점을 줘야만 했는지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공모지침에 자산관리 회사를 끌어와라 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성원, 컨소시엄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자산관리 회사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가점 20점을 주겠다, 상대적 평가로. 그러면은 조 단위의 개발 이런 사업을 할 때 응모를 하는 사람들이 20점이라면 어마어마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시에서, 저도 이제 고시 보는 사람들 치고 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진짜 1점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1점 그 차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점수죠. 1점만 해도 그 속에 몇십 명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20점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관리 회사를, 구성원 중에 한 명을 자산관리 회사로 해가지고 당연히 응모를 해야죠. 응모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세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측만 하천대유 자산관리 회사를 하나를 껴가지고 구성원으로 해서 했다 이거야. 나머지 두 군데는 안 했고. 근데 나머지 두 군데가 20점을 이렇게 공모 지침에 분명히 있는데 그 20점을 포기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이 사업을 그야말로 자기가 들러리 서겠다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게 합리적 의심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심이. 그리고 그러면은 두 번째 의심은 하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그 당시 직원 3명 밖에 안 되는 그 업체인데 무슨 자산관리 회사냐, 그런 회사가 아무나 5천만 원 주고 아무나 만드는 법인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어떻게 해서 자산관리 회사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말을 하는데 뭐 자산관리 회사의 요건을 뭐 정해놓은 게 있냐, 공모지침에 그런 거 없다. 공모지침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자산관리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본금 70억짜리 자산관리 회사를 우리가 의미한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공모지침에 그런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환장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황당하네. 그러니까 뭔가가 예쁜 사람 위해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뭔가 공정성, 기준에 있어서 뭔가가 공정성, 형평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게 합리적 의심이다 라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자산관리 회사가, 왜 두 개 회사가, 두 개 컨소시엄이, 이 하나 컨소시엄이 있고 두 개 이 컨소시엄이 왜 이거를 안 했을까? 자산관리 회사를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하지를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70억짜리를 만들고 자본금 플러스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급은. 그러니까 이거를 받기가 시간적인 그게 49일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공모에서 이렇게 사업자 선정일까지 49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잖아요. 부동산 이렇게 큰 몇만 평, 몇십만 평 단지에 그런 거를 하려면요. 당연히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돼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딱 있어요. 이게 4조 1항에 4조에가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성남의 뜰은요, 이 성남의 뜰은 특수목적법인이에요. 특수목적법인. 본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본인들은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직원이 없다 이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로서 직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 및 수탁 업무를 관리해줄 자산관리 회사가 필요한 거다. 그게 화천대유다.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자산관리 회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부동산 개발업 등록에 관한 그것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성남의 뜰은 특수목적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대단지는.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으로 하려면은요, 일단은 자본금이 50억이어야 돼요. 50억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직원이, 상근 직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이 없고 페퍼니까 자산관리 회사가 필요하다. 그게 화천대유다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등록을 해놨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수목적법인이 못하잖아요. 페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 요건에다가 또 어떤 플러스 요건이 필요하느냐. 부동산 전문 인력이어야 돼요.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 그냥 상근 직원이, 직원이 5명, 직원하고는 틀려요, 이게. 이게 법에 가요.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이란 이러이러한 사람에 한정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이 전문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문 인력은 훈련을 받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근이어야 돼요. 상근. 그리고 5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5명 이상. 그러니까 이 5명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5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5명 이상이어야 되는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다 이거예요. 자산관리 회사에 이런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이 5명 있어야 되고 상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이 자산관리 회사는 뭐냐? 여기가 법에가 정해져 있어요. 이 부동산 개발업법에 관해서 딱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2개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여야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가 되려면 시행령에 이게 50억 이상이, 여기는 70억이에요.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70억. 하나자산신탁이 있죠. 여기 하나은행의 그 컨소시엄에는 하나자산신탁도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런 데가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 회사예요. 2012년에 인가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컨소시엄에는 이미 자산관리 회사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 회사가 구성원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자산 신탁이에요. 하나자산 신탁이다 이겁니다.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렇게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법인세법상 자산관리 회사로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하고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라 이거예요. 체결해라. 그래야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이 자산관리 회사는 뭐냐? 그거는요, 어떤 법에가 설립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자본금이 얼마야 되고 뭐 직원이 몇 명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법인세법상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조특법상으로 같이 이게 소득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상에 세금 혜택을 본다 이겁니다. 세금 혜택을 보려면은 그냥 어떤 법인이어야 되냐면은 이 특수 목적 법인의 그 출자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8명까지 있어요. 우리 성남의 뜰에는 8명의 주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법인이어야 된다. 이거 출자한 이 법인이 자산관리 회사를 맡든지 자산관리 용역을 맡든지 아니면 이 중에서 출자해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산관리를 맡기든지 그렇게 하라고만 돼 있어요. 그냥 그 요건만 해당되면 우리가 법인세 깎아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거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세금 깎아준다는데 이 요건 안 갖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여기는 출자자여야 돼요. 출자자인 법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출자자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보면 화천대유가 되는 거죠. 화천대유. 화천대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을 할 때 성남의 뜰은 특수 목적 법인으로 하되 그러니까 50억이어야 돼. 성남의 뜰의 자본금이 50억인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리고 직원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자산관리 회사하고 분명히 계약을 해야 된대요. 업무 관리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등록을 하려면 이 둘 중에 어떤 회사하고 자산관리를 했느냐. 성남의 뜰은 이 법인세법상 이쪽하고 한 거예요. 화천대유하고 이 70억짜리 하나 자산 신탁하고 자산관리를 안 하고 화천대유 5천만 원짜리 하고 한 거예요. 한 거. 자산관리를. 자산관리 업무 계약 체결을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개발업 등록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본인은 그러면 하나 자산 신탁 70억짜리 이거 빼고 5천만 원짜리 화천대유하고 화천대유를 자산관리사로 만들어가지고 자산관리 업무 계약 체결해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산관리 회사에는 분명히 부동산 전문 인력이, 개발 전문 인력이 5명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5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 7월 달에 설립이 되는데 화천대유는 2월 달에 설립이 되잖아요. 2월 달에 설립이 될 때는 3명으로 이렇게 나와요. 3명. 왜냐하면 대표, 화천대유 대표가 인터뷰하는 것 보면 설립 당시에 3명으로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개발업, 성남의 뜰이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하는 시점에는 과연 이 화천대유가 몇 명이었느냐. 무조건 이 전문 인력이 5명이 채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5명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무조건 이 자산관리 회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0억짜리 하나 자산 신탁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화천대유를 선택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성남의 뜰은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남의 뜰은 70억짜리 하나 자산 신탁을 선택을 안 하고 화천대유하고 했다 이겁니다. 화천대유하고. 왜? 성남의 뜰 내가 한 게 아니고 컨소시엄에
본인들 보고 맡겼다 이거예요. 본인들 보고 너희들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와라. 너희들 하나 자산 신탁으로 해도 되고 화천대유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산 관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너희들이 해가지고 와라. 그런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이 주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화천대유를 자기 하나 자산 신탁을 선택을 안 하고 화천대유를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은행이 조금 뭔가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하나 자산 신탁이 2012년에 인가를 받은 업체라니까요. 2012년에. 경력도 있죠. 업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근데 자본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신생업체 이쪽에다가 자산 관리를 맡긴대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합리적 의심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다.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화천대유가 과연 20점이나 받을 만한 그런 뭔가가 메리트가 있냐 이거예요. 20점을 받을 만한 메리트는 이 자체로는 없죠. 하나자산 신탁하고 밀려도 한참 밀리는데, 그런데 하나은행 스스로가 이거 화천대유를 자기가 자산관리 회사로 만들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두 개 컨소시엄에서는 자기들도 그런 자산관리 회사를 끼워 넣어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 걸 안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아하,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끔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의문을 없애버리려면은 공모지침에서 이 사람들에게 왜 가점을 줬는지 그 객관적인 기준, 채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숨기니까 자꾸 의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뭐든지 의문이 있고 의혹이 있으면은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요, 이 화천대유의 정체성이 상당히 불명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여기에서는 처음에 공모할 때는 AMC라고 자산관리 회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5개 블록을 전부 다가 이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수천억의 그 이익을 봤다, 그 아닙니까? 이 자체로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특혜다. 왜 이게 이 사람들한테만 나머지는 180대 1로 이렇게 경쟁하라는데 이 사람들한테만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것도 싼 값으로 주느냐. 웃긴 소리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러려면은 성남이 스스로가 공영 개발을 하든지 수용까지 했는데 뭐 하려고 또 민간한테 주냐. 그것도 수용까지 해주고 사업권까지 주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직원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으니까 뭐를 개발을 해요. 땅은 있는데 땅은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누구랑 했냐. 하나 자산신탁하고 한 거예요. 하나 자산신탁. 신탁아 너가 좀 내 대신 다 해주라. 그래가지고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분양 공고가 나가잖아요. 이쪽에서.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위탁자이자 수익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사업 주체이자 시행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언론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보면요. 위탁하고 수탁자 관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그 국교부 해석 이 부분을 보면요. 신탁하고 이런 신탁에 있어서 여기가 위탁자잖아요. 여기가 수탁자.
그러면은 애기가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이쪽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화천대유가 이쪽에 대유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일단 3억 이상이고 2명 이상의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화천대유도 당연히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법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벌칙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벌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화천대유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등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플러스 자산관리회사다.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아니 성격이 하나여야지 무슨 놈의 두 개를 해요. 자산관리를 성남에 뜰 몇 조나 되는 그 자산관리를 하는데도 바쁠 건데 본인이 스스로 또 부동산 개발업까지 하면은 이거는 뭔가가 내 일을 맡겼는데 너 내일만 열심히 해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 주는 거야 하면서 위탁 그 계약을 해요.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42개월 한도로 해가지고 돈을 매달 줍니다. 매달 주는데 나중에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또 그거를 살짝 해가지고 더 늘려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감사 보고서에 있다 하니까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부차적으로 하더라도 도대체 성격이 뭐냐 이거예요. 성격. 그러니까 정체성이 애매한 업체다 이거. 정체성이 애매하다. 이러니까 의심을 산다 이겁니다. 의심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너 예쁘니까 네가 내가 뽑아줄게. 내 직원으로 뽑아줄게.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채용 비리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예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든다 이겁니다. 의문을. 그러니까 작정 이거를 방어하고 뭐를 하고 반박하고 그게 안 되면 막 욕하고 막 너 가만히 안 두겠다 협박하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느 누가 뇌물을 받았다 뭐 안 왔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사람 인신공격한 거 없잖아요. 제 동영상에 그런 거 없어요. 제 동영상에는 어느 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남한테 돈은 안 얻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심없이 일을 해야 된다, 공직자는.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모두가 바라는 그거 아닙니까? 부패 없는 나라, 형평성 있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다들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목표는 똑같다 이겁니다. 부패 없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느냐, 형평성이 무너졌느냐, 어떤 특혜를 줬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이상은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특혜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를 하라.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다시 와서 따뜻하게 말을 해라. 왜? 잘한 일이라고 하니까. 잘한 일인데 왜 도망가요? 숨고. 자료 숨길 필요도 없고 사람이 도망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떳떳한 사람은, 사심 없는 사람은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비판을. 왜? 시기 질투하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테 시기 질투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은 그만큼 일 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의문이 있을 때는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정면으로. 그러려면 내가 사심이 없었으면 뭐든지 딱 오픈하고 해명하면은 한순간에 화로점설이라 하잖아요. 눈을 화로에다 집어넣으면
순간에 녹아버리잖아요. 바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따뜻하게 뭐를 해명을 한다면 자료를 공개하고 사람을 불러들여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면은 이 아까운 시간에 나라 전체가 이거에 블랙홀이 되면 되겠냐,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나라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잃고 얻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